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 이제 프랑스 혁명, 바로 프린트는 3페이지, 자, 교과서는 128, 12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이라고 함은 물론 영국 혁명도 있고 미국 혁명도 있지만 프랑스 혁명이 진짜죠. 여러분들,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시민들의 혁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혁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프랑스 혁명. 1번 혁명의 배경에서는요, 먼저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3신분이 전체 98%에 해당됐었지만 바로 각종 납세 의무와 정치와 사회적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제1신분은 누구냐? 바로 성직자입니다. 제2신분은 귀족들이었어요. 근데 이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경우에는 봉건적으로 국가에다가 세금 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영지들, 그 다음에 성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1조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받게 되었던 그리고 각종 기부금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서 얻게 되었었던 엄청나게 많은 교회 재산들이 넘쳐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국가에게 제대로 세금 내지 않거나 그 다음에 국왕하고 권력을 싸움을 많이 벌여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3신분은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시민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한다고 했었죠. 이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이 제3신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제3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공업자와 그 다음에 농민들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들은 항상 국가에게 많은 양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아무리 절대 왕정 치하에서 시민들에게 절대 왕정이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거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제3신분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신분과 2신분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확실히 자신들이 받았던 혜택들이 굉장히 적었던 것은 사실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제3신분은 항상 국왕을 믿었습니다. 국왕이 자주 시민의 편을 들어준 경우도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민층들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른바 상공업자들이 돈 많이 번 거예요. 돈 많이 번 그런 상공업자들 중에는 이때 당시에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귀족들보다도 재산이 훨씬 더 많았었던 사람들도 있었었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인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농노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재산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또 한 가지, 이 시대 때에 여러 계몽사상들이 많이 전파가 되게 됐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습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추구했었던 이런 계몽사상. 근데 그 계몽사상의 일환으로서 발달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로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루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사회계약설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계약설이 바로 이때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즉, 이때 당시에 왕권은 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가지고서 국왕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므로, 그 국왕이 만약에 혹은 그 권력 집단이 만약에 일반 전체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자기네 이익만 차지하려고 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고 한다면, 권력을 잡았던 자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천부인권, 하늘에게서부터 받았었던 권력을 넘겼었던 그런 사람들 간의 계약 관계는 끊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그 권력자는 시민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이때 당시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시대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식의 과격한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주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시민들은 국왕권, 그 귀족권, 성직자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직자들의 권력이라든가 국왕의 권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귀족의 권력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귀족이시니까
그 다음에 성직자시니까, 국왕이시니까 그렇게 해야죠 라는 생각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사회계약서에 입각해가지고서 제대로 된 나라가 만들어진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직전에 미국 혁명이 터진 거예요. 미국 혁명이 딱 터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 혁명은 미국의 독립군과 영국군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게 항상 좀 많은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던 프랑스 사람들이 대거 이때 당시에 미국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군대까지 파병해가지고서 영국군과 같이 이때 당시에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고 그 미국 혁명은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참전했었던 많은 프랑스의 군인들이 프랑스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미국 혁명이 사회계약서에 입각해서 통치 이념을 생각했었던 미국 혁명이 성공했다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 프랑스의 지식인들을 굉장히 흥분시켰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절대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왕이 자기네들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바로 시민들을 선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국가가 잘 됐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지게 됐던 것입니다. 즉 국가 재정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혁명 있었을 때의 그 전쟁 비용을 왕실이 전부 다 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루이 14세부터 무분별한 전쟁을 많이 했었던 프랑스는 바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이 엄청나게 좀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루이 15세 때도 이것이 어찌어찌 잘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루이 16세 들어왔을 때는 이미 왕실 재정이 굉장히 파탄 지경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에 들어와서는 꼭 그렇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당시 루이 16세의 부인은 오스트리아 쪽에서 이제 공주로서 시집 보냈었던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지만 뭐 목걸이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바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때 당시에 사치를 굉장히 좀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치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 않은데 워낙 왕실 자체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화려한 궁정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재정을 너무 펑펑 많이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앙뚜아네트 혼자의 잘못이라고 보기엔 어렵긴 하지만은 왕실 자체가 너무나도 재정을 펑펑 쓰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들 바로 국가 재정이 진짜 파탄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덮친 격으로 프랑스 전체에 바로 대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프랑스가 잘 나갔을 때도 최하층에 해당되는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도 살기가 좋은 것은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흉년까지 닥치고 왕실이 그런 백성들을 구제해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난에 빠지게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자 백성들은 국왕과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이 넘쳐났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드디어 왕실 재정이 정말 빵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루이 16세는 좀 더 귀족들과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거두려고 이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징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제1신분 성직자들과 그 다음에 2신분 귀족들은 절대 황정 시절 때에 강력했었던 프랑스 왕권을 많이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뭐 아주 먼 옛날서부터 이미 프랑스 안에서는 삼부회라고 하는 신분제 의회가 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거의 형식적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 왕실에게 삼부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되고 바로 세금은 내주겠다, 대신에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당시에 왕실을 압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루이 16세의 말로는 어떤 모책에 의하면 마치 국왕 자리에 대한 사표를 던지는 그런 기분으로 당시에 삼부회의 소집을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삼부회의 소집이에요. 이 삼부회는 바로 신분제 의회였습니다. 문제는요, 귀족들과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성직자들이 생각했었던 판도대로 이 의회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삼부회라고 한 조직은 사실은 신분제별로 운영이 되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숫자들은 1신분과 2신분과 3신분들이 바로 3신분이 제일 많긴 하니까, 그러니까 3신분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긴 했었지만은 사실상 투표권은 각각 신분별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3신분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국왕이 이때 당시에 3부회를 소집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전국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경에 빠져 있었던 많은 프랑스의 국민들은 바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희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국왕에게 호소하려고 했었죠. 이때 당시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와 같은 뛰어난 사람들과 각 지방에서 중소 이상에 해당되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지주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부르주아라고 불리고 있었던 그런 상공업자들이 이때 당시에 대표로 뽑혀가지고서 프랑스의 중앙정부의 3부회로 참여하기 위해서 의원으로 선출되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국민의회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국민의회에 참여했었던 3신분에 해당하는 그 대표들은 여기에 굉장히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1신분과 제2신분이 바로 추구했었던 그런 정책들은 3신분이 생각했었던 정책하고 완전 동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3신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제1신분과 2신분이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서 안건을 제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3신분의 경우에는 바로 자기네들의 그런 의도가 전혀 정치에 먹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솔직히 말해가지고서요, 이때 당시에 성직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 3신분 계층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신분에 해당되는 귀족들의 경우에도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던 귀족들의 경우에는 3신분의 입장에 동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했었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3신분에 해당되는 그런 대표들은 바로 테니스 코트가 있는 곳으로 가요. 실제 테니스 코트에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스스로 선언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절대로 국왕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들어줄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투표의 방식을 신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머리 숫자에 따라서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3신분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거의 1신분과 2신분 합친 것만큼 해당할 정도로 그 인원수가 비슷하다 볼 수 있긴 한데 1신분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일부와 그 다음에 2신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3신분에 같이 합류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체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이 3신분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제3신분들의 대표들은 바로 1신분과 2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테니스 코트 쪽에다가 마련해놨었던 3신분이 만들어놨었던 그런 의회에 같이 참여할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꽤 생각보다도 많은 2신분과 1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 같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됐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귀족들의 말만 들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국왕은 이때 당시에 시민들의 요구까지 들어줘야 되니까 이거 좀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3신분에 해당되는 세력들이 너무 힘이 세지는 것을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군대를 보내서 해산시키려고 했었지만은 이들은 스스로 해산이 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국민의회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1신분과 그 다음에 2신분에 해당되는 그런 의원들을 전부 다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국왕이 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자 바로 이 국민의회에 대표를 보냈었던 특히 파리 지역에 있었던 그런 시민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국민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민중봉기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었던 그런 건축물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바스티유 감옥은 이때 당시에 악명 높은 정치범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형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감옥에다가 보통 가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만약에 왕실이 국민의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실력 행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고요. 결과적으로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을 당했을 때는 정작 거기에는 몇몇 좀도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거기에 갇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정치범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를 함락시키게 되면서 왕실은 이 의회를 절대로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각 지역의 혁명의 불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말이죠, 각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왕당파, 즉 왕의 권력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파들이 자기네들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죽이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도적대들을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서 바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 일반 시민들 같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각 지역에서 바로 이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스스로 무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바로 이들은 아직까지 이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스스로 이때 당시에 각 지역에서 각종 자기네들이 무장할 수 있는 무기들을 챙겨가지고서 각 지역에 있는 이때 당시에 1신분과 2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1신분과 2신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 3신분 중에서도 봉건적인 그런 권리가 있었던 부르주아들도 있었거든요, 일부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뽑혀 올라갔었는데 각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기존에 아예 그냥 봉건제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나타나게 되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봉건제 자체 아예 폐지시켜야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봉건제 폐지를 진짜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서 법적으로 프랑스 내부에서 봉건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선언하게 됩니다. 자, 먼저 봉건제의 폐지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즉 봉건적인 그 특권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농노들은 바로 영주들에게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를 노동력을 갖다 바치거나 혹은 거기에 합당한 만큼에 해당되는 돈 같은 것을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봉건적인 의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폐지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자, 이것을 폐지한 대신에 바로 이것을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받았었던 그런 토지 같은 것을 유상으로 분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돈을 받고서 봉건제의 그런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스스로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딴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엄청나게 커다란 양보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시에 성직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게 됩니다. 이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대혁명 당시 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당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직자 자체가 사실은 귀족들이 바로 영지를 물려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스스로 수도승이 되거나 신부가 돼가지고서 성직을 받은 다음에 바로 수도원 쪽에서의 그 재산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사실상 1신분과 2신분 거의 비슷한 그런 지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족들은 그 교회에 토지를 기증하면서 바로 그 교회의 신부님을 자기 아들을 시켜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1신분과 2신분은 거의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쪽에서 갖게 되었던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이 정말 상당수 고려시대 때 말기 때쯤에 있었던 대농장보다도 더 심각하게 많을 정도가 됐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일반적인 백성들은 전부 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 11조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기부부금 이런 것들이 교회 재산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국가가 그 세금을 매기지도 못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었는데 아예 바로 이 교회의 재산들을 국가가 그냥 강제로 힘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뺏어버리고 이것을 바로 근거로 해가지고서 자체적인 그 화폐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뭐 아시냐 화폐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의 여러 가지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정책 같은 것을 시행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먼저 본다고 한다면요, 자유, 그 다음에 평등, 그 다음에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때 당시에 주장을 하게 돼요. 여기 보이다시피 자유와 평등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권한이라 볼 수 있겠죠. 국민 주권, 즉 이것은 바로 로크라든가 루소의 사상을 본받아 가지고서 국민들의 주권이
국왕이라든가 그 국가의 대표자에게 위임된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정치 사상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즉 사실상 이 국민의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교육 같은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표자가 됐을 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 예를 들면 전문가 계통에 해당되는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교육을 잘 받았었던 상층 부르주아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 거의 다 포함됐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경우에는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바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산이니까 이 재산권은 신성한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그들이 주장했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 안에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불가침한 것이다 라고 이때 당시에 주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선언에 입각해서 1791년에 글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정조가 왕위에 있었을 때죠. 바로 1791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프랑스의 국왕은 절대군주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왕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밑에 있는다. 그렇지만 왕정은 유지한다 라고 하는 내용의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확정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때부터 절대군주정에서 입헌군주정을 변신한 거죠. 두 번째, 권력을 분립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서로 이제 분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한적인 선거를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제한적인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투표권을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혁명이 실제로 성공해 가지고서 이 정부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에게 투표할 수 있는 바로 선거권이 주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간 이것은 철저하게 바로 돈이 있었던 사람들, 자본가들, 즉 부르주아들만을 위한 그런 혁명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바로 옛날에 2%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일부 몇몇에 해당하는 부르주아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권이 없었던 것인데,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투표권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투표권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변화에 대해서 왕실은 그다지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이 국민들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국왕은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친정이었었던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제대로 된 변장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서 공공연하게 자기는 국왕의 일가다라고 하는 것을 막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탈출로를 통해서 탈출을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프랑스의 바렌느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만 프랑스의 군인들에게 걸려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은 국왕 일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거의 죄인처럼 프랑스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때 당시에 1791년 헌법에 입각해가지고서 바로 새로운 이제 의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른바 입법의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었는데요. 당시에 이 혁명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즉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둘이 앙숙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이라든가 7년 전쟁 같은 걸 통해서 둘이 엄청나게 싸웠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둘 다 절대 왕정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딱 터진 거예요. 비록 아직 국왕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잘못하면은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오스트리아와 그 다음에 프로이센에까지 전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거기다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공주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선 더더욱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 이때 당시에 이 프랑스에 대해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둘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프랑스에게 왕실을 제대로 원상태로 해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혁명을 하지 말도록 해라, 원래 질서로 돌아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좋게 생각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나오니까 바로 오스트리아의 공주였었던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증오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상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간섭에 아예 프랑스는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혁명이 진행되면서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었어요. 거기다 더불어서 바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귀족들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귀족들의 상당수가 바로 프랑스의 군사령관이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기사라고 하는 그런 전통에 입각해가지고서 프랑스의 각 지역의 장교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귀족 계급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자 굉장히 많은 프랑스의 군사령관들이 프랑스의 군대를 탈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군대는 있는데 군대를 이끌 장교가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랑스의 군대가 아무리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이들 하나하나의 나라들만 하더라도 만만치가 않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쉽게 전쟁을 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의 군대는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동맹군에 맞서가지고 싸웠을 때 거의 연전연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프랑스의 파리까지 위협을 당할 정도까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당시에 이 2년 임기였었던 입법의회는 이거에 대해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이른바 프랑스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위기에 빠졌다. 그러니 프랑스의 국민들이요, 들고 일어나서 군대 자원해서 프랑스를 지켜달라라고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입법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각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가지고 이른바 국민의용군을 창시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원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용군에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용군에 합류를 할 때에 그들이 불렀었던 노래가 바로 이때 당시 라마르세지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었어요. 이 노래 내용은 굉장히 좀 끔찍한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바로 이 프랑스 혁명 당시 때에 국민의용군에 참여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불렀었던 노래가 지금 현재 프랑스의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시민들은, 특히 파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도대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국왕이 바로 오스트리아와, 국가의 적이라 볼 수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손잡고서 바로 혁명군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파리 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궁궐을 습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대로 국왕은 체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왕권이 정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의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이 국민공회는 더 이상의 왕정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른바 공화정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는 공화정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이긴 한데 중간에 또 왕정이 시작됐던 적도 있었어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시행되었던 공화정을 읽어서 제1공화정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1공화정은 바로 루이 16세의 처형을 바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루이 16세의 처형을 두고서 굉장히 치열한 그런 논쟁과 논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은 당시에 루이 16세의 처형이 결정이 됐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루이 16세는 바로 기요틴이라고 하는 자신이 좀 더 개량을 하는데 도움을 줬었던 사형 집행 도구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국민공회는 이른바 93년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헌법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이 헌법은 이 자코뱅당이 자신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만들었던 그런 헌법의 내용을 보면 거의 현대의 복지국가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실제로 띄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보이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그냥
남자면, 몇 세 이상에 해당하는 남자면 누구나 전부 다 선거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었고요. 봉건적인 공납을 무상호 폐지가 됩니다. 즉 여기서는 유상폐지라고 했었는데 이 유상폐지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거기에서부터 얻게 되었던 많은 토지를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분배하게 되면서 이른바 나름대로는 국가 시스템을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의무교육제 같은 것을 실시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가 현재 좀 불안하다. 그러므로 이 조치는 지금 현재 혁명전쟁이 열심히 벌어지고 있지만 이 혁명전쟁이 가라앉고서 정부가 안정되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딱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혁명의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건 측면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공예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프랑스는 패배하게 됐었거든요. 나중에 국민공예가 시작될 때쯤에 아주 운 좋게 성공적으로 승전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 국경선 밖으로 외국의 군대들을 내쫓을 수 있긴 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 프랑스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었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이때 당시에 이 프랑스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전 유럽이 전부 다 하나의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바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반프랑스 동맹이 이때 당시에 혹은 대프랑스 동맹이 이때 당시에 맞춰지게 됐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가는 군자금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느라고 돈이 계속해서 모자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었고 거기다 또 한 가지 군대 숫자는 계속해서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이때 당시에 권력자들은 특히 이때 당시에 로비에스 피에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국민공회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로비에스 피에르는 당시에 이른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명파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를 강력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모든 물건들 중에서 상당수의 많은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아무리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이상만큼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강제로 국가가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한 25세 미만, 18세 이상인가? 그 정도에 해당되는 모든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징병제를 딱 실시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남학생들 중에서 징병제로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 이런데 갑자기 국가가 갑자기 난데없이 징병제를 하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반란이 막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반프랑스 동맹이 맺어졌었죠. 영국과 오스트리아 같은 건 나라들이 바로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서 이 프랑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했었던 당시에 이 로비에스피에르는 이른바 공포정치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돼요. 즉, 이 혁명파 내부에서 온건파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급진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정부를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행정부의 성격에 해당됐었던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이 공안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아주 간편하게 죽일 수 있도록 이른바 간편하고 간단한 그런 형태의 판결 과정을 갖고 있는 혁명재판소라고 하는 것을 꾸립니다. 그리고서 당시에 바로 혁명에 참여하지 않거나 혁명에 반대한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잡아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반공화적 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거든요.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이 공포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얘기한 적도 있었었죠. 너무 강력한 공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공포는 일상이 되고 이때 당시에 그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공포를 더 이상 공포로 여기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로비에스피에르가 혁명에 반대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겠다 딱 선언하면서 다 죽여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처음에 공포를 느껴가지고서 그 말을 잘 들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이상 이제 너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아예 공포까지 느끼지 않고 아예 여기에서 분노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비에스피에르는 계속해가지고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로비에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에 대해서 이제 염증을 느꼈었던 그런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당시에 나중에 가서는
테르미노르 반동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혁명력이라고 해가지고서 기존에 있는 달력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혁명력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 달력을 새롭게 만들어서 각 달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테르미도르라고 하는 달에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당시에 로비에스피레르가 의회에 나와가지고서 혁명을 위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로비에스피레르가 막 연설이 제대로 끝마치기도 전에 바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독재자를 처형하라 라고 하면서 독재자를 체포하라 뭐 이런 사람의 주장이 얘기하더니 누가 어느 한틈 말릴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서 로비에스피에르를 그 자리에서 그냥 체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비에스피에르가 그렇게 많은 정적들을 기요틴이라고 하죠. 단두대에서 처형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로비에스피에르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로비에스피레르의 공포정치는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대표자였었던 사람들을 5명을 뽑아가지고서 5명의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총재정부라고 하죠. 이 총재정부는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5명의 총재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운영되었었던 그런 시스템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당시에 유럽 열강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프랑스에 대해서 전쟁을 한참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정치와 경제적인 불안은 도대체 해결이 되지 못한 겁니다. 총재정부가 굉장히 무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바로 코르시카 섬에서 촌뜨기에 불과했다고 여겨졌었던, 근데 전술에서는 천재였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의 그 승전으로 인해 가지고서 대중들에게 되게 각인이 많이 되었다가 이 사람이 주장했던 방식대로 이때 당시에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 방면으로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군대를 끌고서 쳐들어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영국 군대가 프랑스의 이 나폴레옹의 군대를 막아내요. 막아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집트 쪽에서 프랑스로 돌아오지도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에 바로 안 되겠다 싶었던 이때 당시에 나폴레옹은 바로 군대를 그대로 냅두고 자기가 몇 명의 수하만 데리고 나서 프랑스 파리로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딱 복귀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시민들은 이 나폴레옹을 열렬히 지지하게 됐었고 그런 지지를 이용해서 이때 당시 나폴레옹은 바로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른바 제3통령까지 있었지만 스스로는 제1통령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서 이른바 통령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통령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나폴레옹이 일반적인 임기를 갖고 있는 통령에서 종신 통령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이 나폴레옹 시대 때의 프랑스의 혁명은 사실상 좁은 의미에서의 프랑스 혁명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프랑스 혁명은 계속해서 진행되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프린트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 별표 2개. 자, 구제도의 무슨 밑줄 쳐주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제1신분 바로 성직자라고 했습니다. 제2신분 귀족. 자, 이들은 관직과 토지를 독점하고 면세 특권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빈칸을 적겠습니다. 제3신분 평민은 전체 인구의 98% 그러면서도 각종 빈칸을 적겠습니다. 납세 세금 내는 거죠. 납세의 의무가 있었으나 정치, 사회적 권리는 제한되고 있었죠. 자, 시민층의 성장에선 제3신분의 상공업자가 빈칸을 적겠습니다. 시민계층으로 성장 밑줄 쫙. 이들이 성장했었던 배경에서는 바로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동그라미 1번 계몽사상 여입니다. 계몽사상 이성으로 잘못된 제도와 전통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상이었었고 동그라미 2번 사회계약설 즉 로크와 빈칸을 읽겠습니다. 루소, 특히 루소의 이 사회계약설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바로 미국 혁명에 참전했었던 프랑스 군인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미국 혁명 사상이 프랑스 전체에게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혁명의 영향 밑줄 치겠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미국 독립혁명에 빈칸을 읽겠습니다. 미국 편으로 참전하고 돌아오면서 미국 혁명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워진 국가 재정. 이게 사실 결정적이었던 것이죠. 동그라미 1번 왕실의 사치. 동그라미 2번 미국 혁명에 대한 지원 등 계속된 전쟁으로 빈칸을 읽겠습니다. 국가 재정 악화. 동그라미 3번 흉작. 이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루이 16세가 빈칸을 읽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 신분제 의회였었던 3부회를 이때 당시에 소집하게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혁명의 과정.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내면 선생님은 역사교사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국민의회.
국민의회에서는 별표 1개 반, 테니스 코트의 선언.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신분별 표결 방식이 아니라 다음 줄에 밑줄 치겠습니다. 개인별, 빈칸 해주겠습니다. 머릿수, 별 투표를 요구했었고, 이거의 결과 국민의회가 결성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국민의회를 이때 당시에 지지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절대 왕정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로 혁명이 지방으로 확산되게 되었던 것이죠. 별표 2개 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회는 더 이상 계속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국민의회의 봉건제 폐지 선언 및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밑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시민들을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성직자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동그라미 3번,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자유, 평등, 국민, 재산권 등을 인정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별표 하나, 1791년 헌법. 이것을 여기에서는 적어도 프랑스 왕은 인정했습니다. 그 때문에 입헌군주정,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의 원칙과 그 다음에 제한선거, 바로 재산에 의해서 바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제한선거를 이때 당시에 규정했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루이 16세의 국외 탈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렌느 사건, 별표 반개. 자, 입법의회입니다. 입법의회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간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혁명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계속된 패전 때문에 바로 이 입법의회가 국민들에게 자기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게 되었었고, 많은 지원병들이 당시에 바로 군대로 자원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자원했었던, 빈칸에 적겠습니다. 국민의용군. 이 국민의용군들이 자기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불렀었던 노래가 바로 라 마르세예즈라고 하는 노래고요. 이것이 현재의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흥분한 민중들이 왕궁을 습격해가지고서 밑줄 치겠습니다. 국왕 체포 및 왕권 정지. 결과적으로는요, 별표 하나, 국민공회의 소집을 나중에 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법부에는 해산되게 되죠. 자, 이거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왕이 없는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1공화정이라고도 불리고 있었던 국민공회.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루이 16세를 처형하죠. 그리고 별표 하나, 93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합니다. 나름대로 거의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하는 그런 형태의 헌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통선거, 빈칸에 적겠습니다. 보통선거. 동그라미 2번, 봉건적 공납 무상 폐지. 동그라미 3번, 토지 분배. 국민들에게 토지를 공짜로 나눠주겠다 이거죠. 동그라미 4번, 바로 의무교육.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바로 시행했으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혁명이 어느 정도 완수가 되고 나서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국민동원령을 이때 당시에 내리게 됐었는데, 첫 번째 최고가격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동그라미 2번 징병제를 결정합니다. 바로 국가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고가격제를, 그 다음에 부족한 군대 수를 채우기 위해서 징병제를 실시했는데, 이것 때문에 각 지방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랑스 동맹 혹은 대프랑스 동맹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조직이 되게 됐었고,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로 프랑스를 대상으로 해서 선전포고하면서 싸우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별표 2개 칩니다. 로비에스피에르.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로비에스피에르는 빈칸 적겠습니다. 공포정. 약간 좀 가로를 좀 잘못 썼어요. 공포정, 옆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공포정치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동그라미 1번, 공안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처럼 이 공안위원회를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빈칸 찍겠습니다. 반혁명 문제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혁명재판소, 이걸 통해서 반공화정 세력들을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가 너무나도 지속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공포에 염증을 내게 됐었고, 결과적으로 바로 이러한 공포 정치를 이끌고 있었던 로비에스피에르를 죽여버리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별표 하나, 어입니다. 테르미도르 반동. 자, 공포 정치에 시민들이 반발해서 로비에스피에르를 처형하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바로 온건파가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온건파가 주도해서 운영됐었던 정부를 일컬어서 우리는 총재정부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총재정부, 별표 하나. 5명 총재가
통치했었고 대외 팽창 정책 계속 진행됐었지만 그다지 성과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동그라 1번 정치와 경제의 불안, 동그라 2번 유럽 열강의 프랑스 공격. 근데 이때에 유능한 군사 장교가 한 명 등장한다 하셨죠. 그 사람이 바로 빈칸 읽겠습니다.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파리로 복귀하고 나서 바로 군사 장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총재 정부가 뒤엎어지게 되고 나폴레옹에 의한 통영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폴레옹에 의한 통영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때는 프랑스 혁명 제2탄이야 볼 수 있겠죠.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프랑스 혁명이 어디까지 운영이 되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